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CA-JP 기출문제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험생들의 보건본이기 때문에 일부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중에 기출문제 문제집과 병행해서 학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강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에서 다루는 것은 실제 OCA-JP 시험에서 다루는 자바의 기초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정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8가지 주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 데이터 유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산자나 조건문 구조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는 배열의 생성과 사용에 대한 부분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반복문의 구조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으로서 메서드, 또 인캡슐레이션, 상속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요. 우리 프로그램 구조에서 요즘 빼먹을 수 없는 거 있죠?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바 API 클래스를 이용한 몇 가지 작업 내용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본 핵심 정리 특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바의 기초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특강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주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언어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간략한 구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바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조는 전체적으로 클래스로 둘러싸입니다. 여기는 hello라고 하는 클래스가 현재 선언 및 정의가 되고 있고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는가 하면은 main이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main 메서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한 로직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요점만 설명하자면은 자, 이 자바 프로그램은 메인 메서드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반드시 public static void 타입으로 선언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클래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클래스의 멤버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 초기화하고 저장하는 등등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합니다. 모든 문장은 세미콜론 기호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C나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은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이고요. 콘솔 출력할 때는 시스템 아웃의 println을 활용해서 여기도 보면은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hello라고 하는 문자의 리터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구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기는 당연히 갖추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또 메서드라는 개념도 나왔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는데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붙임으로써 구분 가능한 것들을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별자는 특수문자나 공백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오직 밑줄 문자, 달러 표기 등등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숫자는 식별 문자의 첫 번째 문자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문자인 밑줄 문자나 달러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 특히 달러 문자 같은 경우는 펄이나 PHP와 같은 언어에서도 사용하니까 익숙하신 분들 간혹 있으시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 불가능한데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위 영어로는 빌트인 타입
또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몇몇 데이터 타입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논리 타입으로는 불리언 타입이 있고요. 이 친구는 true나 false와 같은 값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1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타입으로는 차형이고 여타의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그렇다시피 2바이트의 유니코드 저장 가능합니다. 정수 타입으로는 바이트, short, int, long 등의 타입이 있고요. 각각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1248바이트입니다. 실수 타입으로는 float, 더블 타입이 있고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 8바이트 등등을 차지해서 이런 것들 적재적소에 데이터 저장하거나 또는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변수 이야기하면은 값만 저장하는 타입 말고 아까 전에 잠깐 보았던 클래스 같은 거 다루는 타입 또는 인터페이스 다루는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자바 언어에서는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뭉치를 하나의 레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특히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이 레퍼런스 타입에 대한 활용, 또 레퍼런스 타입에 의해서 연결되는 구조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같은 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을 해야 사용하는데 되게 여러분이 따로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특성은 클래스의 특성을 따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영어로 variables라고 표현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변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쓰겠다라고 알려주면 그걸 선언한다고 얘기합니다. declar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타입 크기만큼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본 타입의 경우에는 1비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바이트까지 할당이 되기도 하고 클래스의 경우에는 또 클래스에 알맞는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또 데이터 타입 이름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땐 쉼표, 콤마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값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가 선언된 다음에 활용하는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adius라는 변수에다가 10과 5를 곱한 결과를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앞서서 int radius 하는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이 radius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변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리터럴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또 상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부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직접 표현한 값을 통틀어서 리터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10진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를 붙이지 않고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나열해 주면 됩니다. 8진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으로 시작해서 0, 1, 5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요. 실제 숫자는 10진수의 13 되겠습니다.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0x로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16진수로 된 숫자, 예를 들어서 1, 5와 같이 표현한 거 실제로는 10진수의 21이 되겠죠. 2진수 같은 경우는 0b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이 평소에 안 쓰다가 갑자기 등장하면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거가 꼭 웹만 프로그래밍 하라는 거 없습니다. 뭐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도 활용하니까 이런 주소들에 대한 개념들 표현할 때 정수 리터럴을 다양한 진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은 다 더블형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표기 방법도 있죠. 유효 숫자와 그다음 지수를 따로따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8바이트의 더블형을 사용하지 않고 4바이트의 플로트형을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맨 마지막에 스몰 f를 붙여가지고 표현합니다. 이 플로트형 사용하는 주된 사용처는 예를 들면 내가 3D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픽 카드에서는 32비트 부동소 수점형 값을 좀 더 최적화해서 연산해 주니까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블형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플로트형만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표현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산자와 조건문 구조에 대한 전체 요약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자바라는 언어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이신 분도 있고 정말로 다양할 텐데요. 이때 연산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연산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연산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쉬프트 연산자, 이렇게 오른쪽 쉬프트 하는데 0이 채워지는 연산자 따로 있고요. 대입할 때도 컴파운드 오퍼레이터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따로 있죠. 그 외의 연산자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논리 연산자가 조금 익숙하지 않죠. 파이썬에서는 and, or, not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연산자 실제 시험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자바 언어의 빙의가 돼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오는데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잘 모를 때에는 소괄호를 붙여가지고 직접 그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4 곱하기 5 어떤 걸 먼저 수행하냐 하고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이라면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5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위, 후위 연산자로 사용되는 증감 연산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호 또는 이런 전위 연산자 그래서 잘 보면 포스트픽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전위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점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정도 덧셈이나 곱셈, 사칙 연산이라든가 또는 부등호가 서로 섞여 있을 때의 연산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 전에 제가 칠판에 썼던 산술 연산자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정수에 대해 가지고 나누기나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정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5 나누기 2를 했을 때 실제 값은 2분의 5, 즉 2.5 나오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렇게 목만 나오거나 또는 나머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소수의 분들은 또 매틀랩 같은 언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5/2라고 하면 바로 2.5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파이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 저의 의견입니다.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는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증감 연산자 옆에 제가 후위 또는 전위 주의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플러스 기호가 뒤쪽에 있냐 앞쪽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작동 방식이 달라져요. 여기 예제 코드의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A라는 변수 선언한 다음에 1을 할당하죠. 그럼 A 변수에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A++ 했을 때는 가시적으로는 그냥 2가 된다 생각하실 거고요. 플러스 A를 했을 때는 또 가시적으로 그냥 3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뭐 시스템에 아웃에 예를 들면은 println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내가 출력하는데 A++를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플러스 A를 출력할 때는 화면에 실제로 출력되는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혹은 자신만의 요령에 의해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A++나 A도 하나의 연산식입니다.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값을 먼저 반환을 하고 연산을 나중에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연산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값을 나중에 반환하는 건지 그 전후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도 postfix, prefix라고 이야기하는 후이 전이잖아요. 후이니까 뒤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연산자에 대한 수행이 뒤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니까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앞전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아무리 복잡한 식에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와 같은 증감 연산자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컴파일러가 되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 연산자는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잘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A는 B라고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오른편에 있는 B를 왼편에 있는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읽어드려서 대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추가로 다른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그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는 예를 들면 A는 A 플러스 B 세미콜론 하고 적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수식이 너무 길어져요. 연산자도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 플러스는 B와 같이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축약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연산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입 연산자 영어 표현을 제가 적어두질 않았는데 컴파운드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층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뿐만 아니라 비트 연산, 그 다음에 또 이런 시프트 연산 대부분 다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조금 뒤에 나오게 되는 조건문 구조에서 흔히 활용되는 것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라고 하면은 논리를 그대로 구현해서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 같다, 다르다 등등을 판단해서 무조건 true 또는 false와 같은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이 비교 연산자인데요. 이 비교 연산자 조건문 구조에서 활용하기에 앞서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값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true, false를 판단하지만 어떤 로직이 실행되는 와중에 이런 비교 연산자가 등장하게 되면 조금 판별을 하시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는 한 번쯤 보고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true나 false와 같은 값들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은 참과 거짓입니다. 세상에 참과 거짓만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학을 가리켜서 부울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울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연산을 그리고 또는 그리고 아니요 또는 이제 그리고와 또는을 약간 조합한 exclusive or 이런 정도로 다 또 연산을 복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유식한 말로 명제와 명제를 결합해 가지고 합성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수식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조건문 구조에서 프로그래밍의 백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0% 어떤 형태로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보통 1, 2, 3, 4와 같은 값이 아니라 어떤 수식의 최종 연산 결과로서 참과 거짓의 판별값이 들어와 있다. 아까 우리 데이터 유형에서는 불리원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이 있었습니다. 불리원형의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면은 무조건 반대로 반전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참과 거짓의 결과값이 나온 변수나 또는 표현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버티컬 바 문자 두 개를 써주면은 오어 연산 또는이라고 하죠. 양쪽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고 둘 다 거짓이면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앰퍼샌드 두 개를 써주면은 and 연산 그리고 연산이 돼서 양쪽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고 그 외에는 항상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XOR라고도 얘기하고 풀네임으로 exclusive OR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서로 다를 때 참이 되고 같을 때는 거짓이 되는 그런 논리 연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 연산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직접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논리 연산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명제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건 연산자입니다. 자, 이 조건 연산자는 여러분이 자주 안 볼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구현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간단한 조건문의 경우에는 참이면은 앞에 값을, 거짓이면은 뒤에 값을 어떤 변수에다가 대입해서 그 다음 로직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베테랑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한 줄짜리 코드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이 판단을 해봤을 때 참일 때에는 오퍼레이터 2로 가고 그다음 거짓일 때는 오퍼레이터 3의 값을 반환을 하도록 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중간에 있는 물음표나 콜론이라고 하는 특수문자 표기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은 단골 출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논리 연산자와 많이 헛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값을 비트 단위로 쪼개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앰퍼샌드가 하나밖에 없죠. 또 버티컬 바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 XOR 연산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삭각 표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 가지고 비트 단위로 둘 다 참일 때는 참에 해당을 하는 1을 반환하고 또는 오어 연산의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에 해당하는 0을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시험 때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일부러 논리 연산자를 써야 되는 자리에다가 비트 연산자를 쓰거나 혹은 비트 연산자를 써야 되는 자리에다가 논리 연산자를 쓰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올바르게 작동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매 눈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 시프트 연산자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비트를 몇 회씩 시프트를 해주는지에 대한 연산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눈여겨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잘 보면은 요거 이제 기호 부등호 기호 되겠죠. 왼쪽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GT, greater than이라고도 읽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 greater than을 두 번 쓴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자리에 적혀 있는 횟수만큼 비트를 시프트 시켜줍니다. 근데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빈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기능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가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왼쪽이 더 작다는 표현으로 less than, L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번 쉬프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는데 특히 이 부등호 기호가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비트 시프트 연산자의 기능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유의하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자를 열심히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산술, 기하 연산 등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논리를 판단함으로써 그 논리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조건식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할 때 보면은 순차 구조 다음에 조건 구조도 있으니까 분기 구조도 있으니까 가장 단순한 if문 같은 경우에는요. if 키워드를 쓴 다음에 조건식을 우리가 사용했던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조건식의 최종 연산 결과는 불리언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 값이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그 조건식이 true, 참일 때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 문장을 실행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구조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단순한 if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if else 문이 있겠죠. 아까 전에 조건식의 실행 문장이 있었던 구조에 덧붙여서 else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실행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참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1번이 실행되지만 거짓인 경우에는 else 문 쪽으로 가서 else 문에 있는 실행 문장 2번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떨까요? 다중 if else 문이 있어가지고 조건식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은 첫 번째 조건식의 문장을 실행해서 끝내는데, 그런데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또 다른 조건식을 가지고 검증해서 실행 문장을 결정해주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다음에 else if에서 또 다른 조건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구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로직대로 구현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험 문제상에서 작동을 시켜봤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해석을 시키면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가 조건식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부분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실행 문장 몇 번이 실행이 되는가, 화면에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다중 if else 문에 대해서도 잘 눈여겨보시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빨리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접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위치 문인데요. 이 스위치 문도 우리가 식이 있으면은 그 식의 값에 의해 가지고 원하는 값 쪽을 바로 실행해주는 구조 아니냐.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다중 if else 문에서 한 가지 변수에 대한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분기가 나누는 구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식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가 불리언과 같은 값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불리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참거짓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if else 문이 적합하기도 하고 케이스 문에 의해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여러분이 자바를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해봤는지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구조는 여기에 정수나 실수나 문자열 등등을 넣었을 때 그것과 일치하는 값에 따라서 실행 문장이 결정이 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브레이크 문을 빠뜨렸어요. 일부러. 브레이크 문을 빠뜨리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이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을 따로 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이런 스위치문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잘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나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심화 구조를 공부하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데이터량을 한 번에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취급하는 작업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경우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변수를 인트형으로 각각 선언을 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i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실제로는 인트형의 값을 10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보해 둔다면은 변수 이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변수 간의 위치를 잘 뛰어다닐 수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값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배열의 내부에 있는 값의 위치를 의미하는 인덱스, 그다음 그것에 실제로 대응하는 데이터,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가능하니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 요건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그렇지만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열의 시작 위치로부터 데이터가 있는 상대적인 위치지. 이게 왜 상대적이라고 했냐면은 0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번지수로 0번째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i의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은 실제로는 메모리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건 i의 세 번째에 있는 값은 0번째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면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덱스 번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것도 빼놓을 뻔했는데 배열 선언할 때 이렇게 int i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배열에 실제로 값을 할당하고자 할 때 new int 하고 배열의 원소 개수 적어주는 거. 이런 문법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잊고 시험에 가시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배열은 선언을 하는 것과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료형 쓰고 식별자 이름 변수명 써준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괄호 열고 닫고를 앞쪽으로 빼줘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같은 문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방식대로 배열을 선언하면 바로 내가 배열에다가 인트형이나 차형으로 얼마든지 값을 대입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하려면 내가 배열에 원소를 얼만큼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메모리를 할당해 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걸 배열을 생성한다고 하고요. 배열을 생성할 때는 자바에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형을 써주고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적어줌으로써 메모리를 할당해 올 수 있습니다. 자, 몇몇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가 또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매틀랩이나 뭐 PHP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에 대한 할당 문제가 약간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와 같은 언어는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간에 내가 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원을 빌려와서 허락을 받아서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배열 생성에 대한 개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인덱스에 대한 개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쯤 오시면은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문법과 그 다음에 배열에 몇 번째 어떤 값을 대입하거나 또는 내가 그 값을 읽어드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덱스의 용법이 헛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요. 인덱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무조건 변수명과 대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직접 적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하지만 0부터 시작하는 방식 되겠고요. 마지막 항목 인덱스는 배열 크기에서 2를 빼줍니다. 요게 지금 배열 생성 사용이지만 나중에 반복문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번째에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중하게 문제에서 답을 하셔야 되겠죠. 배열을 생성한 다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배열을 선언만 하고 생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int array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만 쓰면은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하는 건 new int 가지고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몇 개를 생성했을까요? 5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쓴 대괄호의 5개라고 하는 건 개수예요. 5개 생성.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덱스에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변수명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에다가 0번째다, 3번째다 라고 써주는 경우가 바로 인덱스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nt array의 0번째라고 쓴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인덱스 번호 3번 공간에다가 6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고요.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변수처럼 취급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3번으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언만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인덱스 공간에다가 8을 저장한다 하면은 당연하지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무슨 오류가 발생을 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또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배열의 길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배열의 원소가 몇 개인지는 처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했을 때 프로그래머는 알 수가 있지만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거나 혹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배열에 확보하는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length라고 하는 필드 되겠습니다. 모든 배열은 다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서 이 필드를 이용하면 현재 배열에 몇 개의 자료가 저장되는지 그 공간을 몇 개나 확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t 어레이를 선언하고 int 어레이에 5개의 저장 공간을 가지도록 이와 같이 공간을 할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배열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원소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변수명 적고 .length 통해 가지고 반환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은 배열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잘 숙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복문 구조입니다. 반복문 구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for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while문, 그 다음 for each문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for문 알아보겠습니다. for문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작동 순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문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식을 갖고 판별합니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 true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있는 작업문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수행을 하는 작업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번 위치에 있는 반복 후 작업문 되겠습니다. 지금 표기하고 있는 이 1, 2, 3, 4의 순서를 그대로 순서도로 표현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이 참일 때만 작업문을 실행하고 반복 후 작업을 수행을 마지막에 꼭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붙여보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실제 코드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지 포문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만 반복을 하면 되니까 초기문 0부터 시작해서 i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자. 뭐를? i를 썸변수에다가 계속 더해서 다시 대입하는 복합 연산자를 활용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부터 시작해서 0 이상일 때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뭐를? 이런 더하는 걸 당연히 반복을 시키겠죠.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i를 일씩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도 구현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0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로직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 등호가 하나 없다거나 혹은 지금 4번 표기에 있는 증간문이 i++가 아니라 i+는 2일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이 능숙하게 생각해서 정확한 답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되게 여러분의 논리력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조건문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반복문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잘 답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 분석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while문 한번 보겠습니다. while문의 경우에도 조건식이 참일 때 계속 작업문을 실행합니다. 그럼 조건식이 영원히 참일 때는 작업문도 영원히 참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작업문에 의해서 조건식 안에 있는 변수의 값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false, 거짓이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의 작업문에 의해서 조건식의 상황이 계속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처음서부터 거짓이면은요, 아예 진입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do while문은 최소한 한 번은 작업문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식의 참 여부를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또 시험에 이런 do while이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while 조건식 뒤에 소괄호 적고 나서 세미콜론 붙이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문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시고 감으로만 푸시는 경우에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인간 컴파일러 내지는 인간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이 코드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떤 내부의 메모리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추적한다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or each문인데요. for each문은 제가 딱히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없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배열 있죠. 배열의 원소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다. 어디서? array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array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에 대해서 원소를 하나씩 접근할 때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켜서 a라고 하는 변수에 array 내부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삽입이 된 상태로 이 안에서 a 변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print ln을 해서 화면에다가 a를 출력한달지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for each문이라고 해서 each라는 키워드를 또 실제로 쓰는 건 아니고 for 키워드를 쓰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배열의 인덱스에 하나씩 접근을 해야 되지만 배열의 원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문법이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첩 반복입니다. 사실 중첩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for문, while문, do while문, 그 다음에 더 앞서서 배웠던 if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중첩 반복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네스티드 루프라고 해가지고 반복문 안에다가 다른 반복문이 내포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이 중첩 반복을 여러 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구현을 피하게 되겠죠. 시험에서도 실제로 중첩 반복은 한 이중 루프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구구단을 표현해주는 예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자, i는 1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실제로 i는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반복을 하게 되겠죠. j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9까지. 그럼 i가 고정된 상태로 j 값이 바뀌니까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j 자리에 있는 값이 우선적으로 바뀌다가 9까지 다 가게 되면은 다시 i 값 2에 대해서 반복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는 누구라도 이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반복문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단순하게 조건식의 어떤 만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반복문을 절반 정도만 실행하다가 다시 반복문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조건 값에 대해서 실행한다거나 하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이 continue와 break문인데요. continue, break문이 등장하면은 이 반복문에 대해서 약하신 분은 많이 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continue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바로 다음 반복으로 진행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i는 1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5에서 컨티뉴문을 만났다고 칠게요. 컨티뉴문을 만나면은 그 다음 문장 실행하지 않고 다시 6에 대한 작업을 그 다음 수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다음 반복으로 진행한다는 게 그 다음 반복문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부에 반복문에서 변하는 값이 있는데 그 다음 변하는 값에 대한 작업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for, while, do while, for each 적용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브레이크문 역시 출제되면은 여러분이 반복문을 하나씩 추적하지 않으신 분들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이 브레이크문도 반복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잘 추적해 주셔야 됩니다. 소속된 하나의 반복문만 빠져나가지 한 번에 여러 개를 빠져나가지 않고요. 특히 if나 else 이런 거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 반복문 같은 경우는 안쪽 반복문에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면 안쪽만 벗어나지 바깥쪽까지 다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유념하신다면은 브레이크문에 대한 부분도 틀리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활용을 하는 순차, 그다음에 분기, 반복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객체 지향성이죠. 클래스라고 하는 전체 구조가 있고 이 클래스 구조로 파생된 상속이라든가 캡슐화와 같은 특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OCA-JP 시험에서 더 높은 안정적인 득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객체 지향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수되겠고요. 그래서 메서드와 캡슐화 작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객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클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서클 객체를 내가 만들어서 활용한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은 일단 서클 객체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만드는 new 키워드를 이용한 객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부 필드의 값을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방식으로 getter나 setter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드리거나 값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p자라고 하는 변수는 사실 객체 자체는 아니고 객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변수다. 그 다음에 그 객체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간접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radius, name, 그 다음에 get area와 같은 이거 method라고 합니다. 메서드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이 좀 코드가 복잡하게 나와 있고 클래스의 전체 구조가 나와 있는 문제가 보이죠? 그럼 바로 이 전체 객체의 구조를 인식하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객체는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모든 값들이 다 기본값이거나 내부에 뭐 배열 같은 게 있으면은 배열이 전혀 생성이 안 돼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초기 작업을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로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요. 여러 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리턴 타입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new 키워드는 배열을 생성할 때도 사용하지만 객체를 생성할 때도 사용하죠. 이 객체를 생성할 때 한 번만 호출되는 것이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생성자 개념 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떤 형태의 생성자든지 반드시 한 번은 호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성자를 전혀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컴파일러는 가장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도록 하는 기본 생성자를 삽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도 없고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객체를 생성만 하고 리턴만 해주는 그런 생성자고 클래스의 생성자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 삽입된다고 했는데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생성자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절대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기본 생성자가 원래는 삽입이 안 되는데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처럼 구현이 되어 있다면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레퍼런스에 대해서도 간혹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객체 자신을 나타내는 레퍼런스로서 객체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이걸 왜 사용하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수랑 객체 내부의 변수명이 서로 같아서 구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디스 레퍼런스를 쓸 때가 있습니다. 디스 점 해가지고 멤버명을 지정해서 사용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이때 디스 점이 아니라 디스 소괄호 열고 닫고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용법이에요. 이거는 내부에서 예를 들면 생성자라고 할게요.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 쪽으로 연계를 해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 소괄호 열고 닫고로 시작하는 부분은 생성자 내부에서 그것도 어디서만 수행하냐면 생성자 코드의 제일 첫 번째 명령문으로만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 레퍼런스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에도 나와 있는 메서드라고 하는 거 혹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개념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바 진영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니까 이 메서드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메서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고 메서드가 혼자 독립되어서 하나의 어떤 뭐 객체라든지 개념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메서드가 다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는 캡슐화 원칙을 따르고 있고요. 메서드가 외부에서 누구나 다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접근 지정자에 따라서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내가 상속한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메서드는 반환값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턴 타입이라고 해서 아예 지정을 안 할 때는 void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밑에 예제에도 나와 있지만 int형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int라고 키워드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과 메서드 인자를 통해 가지고 메서드에 어떠한 값이 들어올 수 있는지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메서드 전체 코드는 인자와 필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반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getSum과 같은 메서드.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이 getSum 메서드는 절대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서드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메서드만 가져왔으니까 이거 보고 메서드가 따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도 많은 용례가 나오겠지만 모든 메서드는 다 클래스 안에 존재하도록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에다가 값을 전달하는 경우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 타입,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배웠던 불리언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인트라든가 플로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타입의 값을 전달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이 값이 매개변수 쪽으로 복사가 돼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메인 메서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가 첫 시작이라고 했죠. 이 메인 메서드에서 increa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n 변수에 담긴 값을 인수로서 전달을 해요. n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담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increase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increase 메서드에서 받는 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10이 따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x표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복사가 되어서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메인 메서드에 있는 n 변수와 그 다음에 int m이라고 이름 붙여진 n 변수의 값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n 변수가 10이라는 값을 따로 복사받아서 전혀 독립된 변수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언제까지? 이 increase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n 변수의 값이 어디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increas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객체 레퍼런스를 인수로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increase 메서드에서 객체의 레퍼런스를 받기 위한 매개 변수 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값이 복사가 되듯 객체도 복사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객체 레퍼런스에 한해서만큼은 이 객체의 레퍼런스 연결만 복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객체 자체를 복제해서 2개, 3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객체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메인 메서드에서는 여전히 피자라는 변수명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increase라는 메서드에서는 m이라고 하는 변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잘 연결이 됐는가? 혹은 값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에 레퍼런스를 전달하는지 기본 타입의 값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작동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이니까 여러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 개를 만드냐?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을 다르게 함으로써 작동 방식을 다르게 한 메서드를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표현 적는 걸 깜빡했는데 오버로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어 표현을 적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버라이딩하고 또 헛갈리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개 OCA, JP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영어 시험을 많이 보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getSum이라고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고 매개 변수 형이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반환 인자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환 인자가 다를 때는 아예 컴파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임만 다르고 이름 같고 매개 변수 같고 이런 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드된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은 또 OCA/JP 시험 문제에서는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코드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오는 코드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류가 난다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주의해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연습해 주시고 이론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클래스니까 아까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지정자가 있는데요. 바로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입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public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외부 클래스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public이고요. protected는 자신이 상속한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동일 패키지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요. 디폴트는 우리가 디폴트라고 직접 적는 것은 아닌데 동일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다 허용이 되는데 private,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부모님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에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되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디폴트와 프로텍티드 이런 거 접근 가능한지 또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정도 선에서 어떤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냐 접근이 가능하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은 오류가 어디서 생기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딱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제가 또 수업을 하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바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객체지향 관련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접근 지정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에 따라 가지고 접근이 얼만큼 가능한지 공부해 두시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멤버 접근 지정자 권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으로 멤버의 접근 지정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외부의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에서 유래한 클래스인지 다른 패키지에서 유래한 클래스인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생각을 하면은 같은 패키지 클래스의 경우에는 public, protected, default까지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른 패키지의 경우에는 오직 public만 가능하고요. 그럼 접근 가능 영역은 public은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protected는 동일 패키지와 자식 클래스, default는 동일 패키지 내부, private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요거는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거의 두 번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건데 당연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코드를 보다 보면은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이니까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 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상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프로텍티드가 나오면서 이 상속 개념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좋죠. 마침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필드나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가 이어받는 겁니다. 왜 이어받냐면은 슈퍼 클래스의 기능이 많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서브 클래스에서는 추가로 확장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변경하는 기능만 구현하면 되니까 편리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어로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배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또 시험 문제에서는 derived 클래스, derived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 derived 클래스라고 하는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모든 기능을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 내용이 간결해지면서 꼭 필요한 내가 새롭게 구현할 부분만 구현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드나 메서드를 다 나열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개괄적인 구조만 보여드리는데 가장 최상위에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요거를 상속할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되게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확장한다고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확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를 확장해서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죠. 화살표가 있는 쪽이 슈퍼 클래스고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이 서브 클래스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도 또 확장을 해서 스튜던트 워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워커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고 스튜던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의 하나는 스튜던트 워커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자꾸 눈여겨서 봐주시고 당연히 오른쪽에 그림이 없이 왼쪽과 같은 형태로 코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상상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 클래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시험을 출제한다 하면은 당연하지만 접근 지정자와 관련된 문제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퍼블릭은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 프로텍티드는 자식과 동일 패키지에 대해서는 가능. 디폴트는 동일 패키지에 대해서만 가능. 프라이빗은 해당 클래스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 이 원칙만 지키시면은 여기서 일부만 X가 있고 일부만 동그라미가 있는 디폴트나 프로텍티드를 중심으로 보면 좋겠죠. 서브 클래스이기 때문에 패키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디폴트의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패키지가 같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슈퍼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의 예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 이제 코드가 안 나와 있기는 한데요. person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udent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ge, name, height, weight에 대해서 접근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류의 내용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접근이 그냥 불가능하다. 변수가 없다가 아닌 겁니다. weight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모르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여러분이 추정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weight가 person 클래스에 있기는 한데 근데 private로 접근 지정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죠? 일단 유력한 거는 private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머지 age나 name이나 height는 student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public이라든지 또는 protected라든지 또는 default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텍티드 멤버 등등에 대해서 이 감각을 잘 살려주신다면은 어떤 복잡한 코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왜 작동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판별하고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생성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슈퍼클래스에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기본 생성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슈퍼클래스를 상속하는 서브클래스를 만드는데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선택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생성자를 선택해서 구현하면 또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도록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생성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요점은 슈퍼라는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상속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변수의 형변환할 때 꼭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업캐스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캐스팅은요, 서브클래스 객체가 마치 슈퍼클래스 객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개 서브클래스는 슈퍼클래스를 확장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익스텐즈 키워드를 써서 확장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브클래스에는 슈퍼클래스의 모든 필드며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서브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이걸 슈퍼클래스처럼 취급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클래스 객체 레퍼런스를 슈퍼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 스튜던트가 퍼슨 클래스의 서브클래스일 때 퍼슨 클래스 P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스튜던트 클래스 S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대로 할당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 변수를 통해서 실제로는 S 변수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져 있겠지만 P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퍼슨만큼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구현했던 코드의 전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처럼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해주면은 S는 전체 부분을 다 가리켜요. 그런데 P는 S라고 둠으로써 P를 통해서 원래 스튜던트 클래스의 모체가 되는 퍼슨 클래스의 범위만큼만 접근을 하면서 값을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실제로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다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시 상황들이 있고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운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캐스팅은 서브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처럼 취급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운캐스팅은 그 반대입니다. 슈퍼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처럼 취급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벌써 짐작하시겠죠?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를 확장한 것인데 슈퍼 클래스에는 없는 그런 기능들을 서브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취급해야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개발자가 타입 변환을 구현해 줘야지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 스튜던트는 퍼슨의 서브 클래스죠. 그리고 P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실제로는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튜던트 객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퍼슨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퍼슨 P 변수에 의해서 우리는 P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스튜던트 레퍼런스 변수로 연결을 시켜준다 했을 때에는 이처럼 소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타입 변환, 타입 캐스팅을 해주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과 같은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이 될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객체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객체 인스턴스는 특정한 클래스로 취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스턴스 of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가 키워드 형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of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특정한 객체가 특정한 클래스형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여부가 참이나 거짓의 값으로 반환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식별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 앞서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알아보고자 할 때 활용하는 연산자니까 또 등장한다면은 잘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상속에서 또 피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앞서서 오버로딩을 설명할 때 오버로딩 스펠링을 적어주고 나니까 여기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약간 스펠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버라이딩입니다. 라이드는 올라탄다는 건데 오버라이딩이니까 이거는 기존의 기능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슈퍼클래스로부터 기능들을 이어받아요. 필드나 메서드들을 이어받지만 그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기능을 가진 메서드도 있을 수 있죠. 서브 클래스에서는 메서드의 이름이나 또는 매개 변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기능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재정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영어로 시험을 보실 때가 많으니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가 항상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겠고요. 오버라이딩을 하는 큰 이유는 서브 클래스 확장을 할 때, 상속을 할 때 아무래도 기능을 새롭게 맞춰서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성을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은 어떤 메서드가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 그것만 잘 판단을 해주신다면은 메서드 오버라이딩과 관련된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복잡하죠.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가 라인, 렉트, 서클 등등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 예제를 실행하기 위한 예제가 있어가지고 페인트 메서드라든가 메인 메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인이나 렉트나 서클과 같은 클래스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쉐이프 클래스 한번 볼까요? 쉐이프 클래스 보면은 내부에 넥스트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도 있지만 쉐이프 생성자도 있고요. 드로우 메서드가 있습니다. 드로우 메서드는 쉐이프 클래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쉐이프라고 하는 문자열만 출력해주는 구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라인 클래스나 렉트 클래스에서는 좀 다른 용도로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드로우 메서드가 라인 클래스나 렉트 클래스에도 당연히 전부 이어질 텐데 근데 라인이나 렉트 클래스에서는 드로우 메서드를 전혀 다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draw 똑같이 public void draw 이걸 갖고 조금 유식한 말로 시그니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개 변수나 반환자, 접근 지정자 이런 거를 다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내부 구현만 다르게. 라인 클래스에서는 드로우 메서드가 라인을 출력하도록, 렉트 클래스에서는 요 드로우 메서드가 렉트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구현을 해둔다면은 나중에 라인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에는 자신의 슈퍼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가 아니라 이렇게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이런 것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여기 예제를 보면은 페인트 메서드에서 드로우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은 쉐이프 레퍼런스형의 드로우 메서드니까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라인 객체를 생성하거나 또는 쉐이프 객체를 생성하거나 라인 객체 생성하거나 렉트 객체를 생성해서 페인트 메서드를 가지고 이렇게 드로우 메서드를 실행할 때에는 쉐이프 메서드에 있는 쉐이프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화면에 쉐이프 글자가 나오겠죠. 라인 클래스에 있는 라인에 대한 드로우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렉트 클래스에 대한 렉트 드로우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실행 시간에 이와 같이 메서드의 실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지만 OCA/JP 시험에서 용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없고요. 이런 코드가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되느냐 아니면 뭐가 출력되기 위해서 어떤 코드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오버라이딩과 같은 개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외입니다. 예외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코드를 보면은 딱히 예외 처리에 대한 코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드 바이 제로와 같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는 코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비저 0으로 나누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하고 이 예외가 지금은 운영체제한테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한테 전달을 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이 예외를 가로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만의 특정한 처리를 해준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해 준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가 바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것은 try, catch, finally 키워드를 이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은 요 세 가지 구조를 갖고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는요, 전부 try 블록에다가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은 catch 블록에다가 넣는데 이 catch 블록은 예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nally는 이 예외 처리와 전혀 관련 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반드시 실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try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에 있는 코드 다 실행하고 finally에 있는 코드가 다 실행됩니다. catch에 있는 건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try에서 코드를 실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예외 타입의 코드를 다 실행하고 결국 마지막에 finally 블록에 있는 코드는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원칙은 try 부분은 예외가 발생하는 곳까지는 실행이 되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문으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finally는 반드시 실행이 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해석하시면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 대부분 다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의 명칭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예외 클래스명이 어떤 형태로든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exception 앞에 arithmetic, 사칙 연산이구나. null pointer, null pointer 액세스 하려고 했구나. 클래스 캐스트 EX, 요거는 캐스팅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예외 관련된 문제가 적어도 한두 개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사실 자바에서 기본적인 구조는 다 다뤘다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또 자바 활용할 때 많이 쓰이는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는 스캐너 클래스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임포트문을 통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인수로는 시스템 인과 같은 이런 스트림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 그 다음에 스캐너 객체는 사용자 입력하는 값을 모두 다 입력받아가지고 토큰 단위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파일 리더와 같은 클래스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 리더 계열로 끝나는 클래스들은 대부분 문맥을 다 읽어드리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붙었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파일명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외로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read 메서드는 한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1 반환한다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읽는 거 말고 쓰는 것도 있겠죠. 쓰는 거는 writer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딱 보면은 자바 클래스는 용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도 보면은 리더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쓰고자 하는 파일명 지정한 다음에 쓰고 싶을 때에는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냥 write 메서드에 문자열 지정한다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쓸 것인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바로 앞서서 배웠던 스캐너 클래스의 한 줄 읽어드리는 넥스트 라인과 같은 메서드도 보이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input stream, output stream과 같은 이름으로 끝나는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파일 input, 파일 output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파일 읽어드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간 거.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저장하는 거라서 문맥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그림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 실행 파일 같은 바이너리 파일의 입출력 용도용이고요. 요게 파일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로 가면은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역시 바이너리 형태 그대로 취급하고자 할 때 이런 클래스들이 활용이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바이트 버터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버퍼드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동은 결국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랑 똑같은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CPU가 직접 저장 장치랑 직접 연계해서 작동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요 시간을 저장 장치의 제어에 할애를 해버리죠. 중간에 버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읽고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바이트 단위로 또는 특정한 단위로 읽고 쓸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버퍼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PU와 저장 장치 간의 속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그런 클래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착각하기 쉬운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파일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파일 클래스는 파일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얘는 경로명만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면은 인수로서 이와 같이 전체 경로명이 담긴 문자열을 파일 클래스에 생성을 할 때 전달을 했다. 그럼 파일명이며 파일의 경로며 또는 파일의 부모 폴더명이며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일 클래스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런 파일 클래스 실제로 작동시켜보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너 클래스 아까 전에도 잠깐 등장했지만 또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그런 메서드니까 한 번쯤 여러 가지 메서드들 정리해 볼게요. 문자열들을 리턴할 때는 next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서 바이트형으로 읽어드릴 때는 next 바이트, 쇼트형으로 읽어드릴 때는 next 쇼트 이런 식으로 전부 next 뒤에 자료형들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형이 안 붙은 특이한 메서드들, 클로즈는 스캐너를 사용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여러 개 읽어드릴 때 그 여러 개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토큰이 존재하는지를 읽어오고자 할 때는 has next와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OCA JP와 관련된 시험 지식들의 핵심 정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때 워낙 방대한 양의 자바 초보 지식이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면은 조금씩 출제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면 상속이라든지 연산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자바 전반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폭넓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실전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이론들이 사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실제 시험은 어떤지 알아보시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핵심 정리에 대한 특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